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질문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사이버 안보라는 새로운 지정학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20년에 러시아 해커들이 솔라윈즈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망을 장악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 한 번의 침투로 미국 연방기관 9곳, 그리고 100개가 넘는 주요 민간 기업 네트워크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열쇠를 손에 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왜 각국 정부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행동에 나서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법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또 이렇게 강력해진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흐름이 우리가 아는 인터넷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대한 사이버 공격들이 어떻게 각국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죠. 2015년 무려 2,150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미 연방 인사관리처 해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믿고 쓰는 소프트웨어를 공격 통로로 삼았던 솔라윈즈 사태, 그리고 전 세계 비즈니스의 심장부인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의 약점을 파고든 하프늄 공격까지. 이 공격들의 규모와 정교함을 보면요, 이제 사이버 위협이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 몇 개 훔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 전체를 흔드는 시스템적인 위험이 됐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거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보고하라는 거죠. 미국 전략의 핵심 철학은 이렇습니다. 큰 사이버 공격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건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의 90%를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국가 전체를 지키려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이 이 보고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법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중요 기반 시설 사이버 사건 보고법, 줄여서 CIRCIA인데요. 이 법은 금융, IT, 에너지처럼 우리 사회의 정말 핵심적인 16개 분야의 기업들한테 이제부터 사이버 공격 당하면 숨기지 말고 정부에 알려야 해 하고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공격당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혹시 해커에게 돈을 줬다면 그 사실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이 법의 진짜 핵심은 속도입니다. 기업들은 공격을 인지한 순간부터 단 72시간, 그러니까 딱 사흘 안에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만약에 랜섬웨어 금액을 지불했다? 그럼 그 시간은 24시간, 하루로 더 짧아집니다. 이건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의 목표가 공격받은 기업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면서까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모아야만 국가 전체가 직면한 위협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방어하는 집단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유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자고 한다면 유럽은 아예 거대한 디지털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 모던의 심장에는 디지털 주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땅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외국 정부가 자기네 법을 들이밀면서 유럽 안에 있는 데이터에 마음대로 접근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아주 단호한 생각이죠. 프랑스 사이버 안보수장의 이 한마디를 들어보면 유럽의 생각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증받은 클라우드 제품에는 오직 유럽법만 적용된다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유럽 주권이라는 개념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단호하죠?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실내 클라우드라는 인증 제도를 보면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인증을 받으려면요, 유럽연합 바깥의 법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고 모든 데이터는 무조건 유럽 안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지분율까지 제한한다니까요. 이건 사실상 해외 거대 테크 기업들한테 유럽 파트너 없이는 여기서 사업하기 힘들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강력한 조치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강력한 모델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인터넷의 미래를 둘러싼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이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투명성을 통한 네트워크 방어냐, 아니면 주권을 통한 요새 방어냐의 대립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미국은 위협 정보를 공유해서 다 함께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반면에 유럽은 애초에 누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해서 디지털 요새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위협을 두고 해법은 완전히 정반대인 셈죠. 아니, 같은 동맹 사이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그 뿌리 깊은 원인은 바로 미국의 막강한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유럽의 깊은 불신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정보감시법, 파이사와 클라우드법,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 법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간에 자국 기업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권한을 주거든요. 유럽 입장에서는 이러다 우리 국민 데이터 다 털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결국 정부는 사이버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전에는 없던 아주 강력한 데이터 수집과 통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 막강한 권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구적인 감시나 과잉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장치는 과연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들 안에 아주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하나씩 심어두고 있죠.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일몰조항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법에다가 유효기간을 딱 설정해 두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되면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법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이 법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반드시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토론하고 통과시켜야만 하죠. 그러니까 이 조항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논쟁적인 권한이 은근슬쩍 영구적인 권리가 되는 걸 막는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 법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장치.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적 오프 스위치, 즉 비상정지 버튼인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렇게 다른 방향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서서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미국의 공유 모델이나 유럽의 통제 모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인터넷이 보이지 않는 규제의 국경선을 따라서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였던 인터넷을 여러 개로 쪼개버리는 스플린터넷 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